기조 강연의 연사로는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공학자, 연구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실용화 등 교육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오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대전환, 대한민국을 위한 수학, 과학, 정보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네, 한양대 총장 김우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탁을 받고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안에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본인이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의 중요성을 아마 다 얘기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이 분야의 이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은 아마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수학과 정보교육이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걸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의 차원을 넘어서 안 되는 천만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그리고 대전환 시대의 교육이 가야 할 방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바빌로니아 그 학부모가 학생들을 걱정하면서 4,000년 전에 했던 겁니다. 어디에 있었니? 너를 찾으러 어디에 가봐도 없더라. 학교에 가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을 거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달라.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면 너를 잘 챙겨주실 거야 하고 사랑한다 엄마가. 그러니까 이 교육이란 문제는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토론의 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또 선생님의 가르침, 교육의 중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그 교육 전문가들께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교육과정과 대입 수능을 보면요, 각 시대에 맞게끔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너무 잦은 건 아닌지, 그래서 교육과정, 대입 수능 제도도 변화가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독일은 주정부에서 대개 관할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일본도 대개 주기가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대입 그런 수능 이런 것들이 너무 단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10년 주기의 개정 또는 단기적 개정 지향 정책을 통해 가지고 좀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중장기 교육 목표 수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되는 그러한 교육 과정 개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수학과학 정보교육의 우려점이 뭔지. 왜 많은 분들이 오늘 그 단체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조율래 이사장님 또 임혜숙 장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목 이기주의, 분야 이기주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많이 얘기합니다. 일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얘기를 붙입니다.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2차 전기내연기관, 컴퓨터 인터넷인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수학, 과학, 그리고 3차로 가면서 정보라는 것이 깔려 있었죠. 이 산업혁명과 함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학과학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과목 이기주의 이런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 뛰어넘고 국가 경쟁력하고 이어져서 4차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분야로 보면 IoT, AI, 요즘 많이 얘기하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블라블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간 융합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1, 2, 3차하고 다른 것은 1, 2, 3차는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걸 1차라고 하자, 이걸 2차, 3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동시 패션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는 훨씬 더 큰 기회를 준다. 근데 거기 보시면 대부분 이것이 수학, 과학, 정보의 바탕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과학, 정보 교육의 강화 없이는 저는 국가 경쟁력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이공계 기피한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플랜카드를 보시면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교육 수요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교육 수요자다. 근데 10년이 지난 2014년을 한번 보시면요, 공대 선호 현상으로 확 바뀝니다. 왜 그러냐? 취업률이 높아지고 연봉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문사회 자연계열 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최애나 기자께서 이거를 이제 하신 건데, 공대 여학생 비율이 20%를 넘었다. 오늘 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2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취업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갈 때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러한 그 취업률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성장을 하고 자신들의 수요, 교육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다가도 여러 가지 과목 개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육 수요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교육이 시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근데 대부분 교육 수요자들은 쉬운 학업이 아닌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성장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학업 부담 경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업 선택권 존중,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학, 수학, 정보 교육에 결여로 연결되지는 않나, 이런 우려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 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론 지식 전달 중심의 대학 교육이 혹시 실무 경험, 직무 전문성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학 관점에서 보면요, 신입생들의 지금 기초학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과외를 시켜야 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니까 이론조차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론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다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선택 기준이 자기의 학문의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공학,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선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고요. 교육 정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학업 부담 경감 중심의 정책은 맞는데 다 선택입니다. 뭐뭐뭐 선택 과목, 뭐뭐뭐 선택제. 그리고 정보교육은 특히나 초중고 간의 정보교육의 연계성, 실수 부족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업 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수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결국은 2022년 수능을 보시면 기하 미적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공과대학을 진학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들은 미적분을 반드시 들어야만 어떤 과 갈 수 있다, 이렇게 대학 입시에서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학교육과의 그 공 교수님이 보신 걸 하면 행렬과 벡터는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역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 수학교육과정의 범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도 학생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 과정의 범위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걸 세 가지를 뽑습니다. 첫째 불이고요. 두 번째가 전기입니다. 마지막이 AI입니다. 근데 불과 전기는
인간의 지능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AI는 인공지능이란 말처럼 인간의 지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지 모르는데 그 기본이 수학, 과학, 정보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학, 과학에서 그 분야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수학 교과 출제 범위에 대한 확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도 기하 이런 거를 단원으로 포함시키고 더 넓은 수학 범위 시험 출제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선진 국가들입니다. 과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물리하고 화학에 대한 투를 한번 보시면 2020년 수강 인원이 물리2 같은 경우는 11만 5천 명이었는데 물리학 2를 2,700명 정도, 2.4%, 화학은 더 적습니다. 지구과학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다 본인의 입시랑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선택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경쟁력을 함에 있어서 어떤 면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피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의 학업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업 부당 경감 정책이 오히려 비자발적인 학업 선택권 제약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는 학생 선택권이 100% 보장이 되어 있고요. 교사들의 또 담당 기피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 교사 입장에서는 특정 교과 과목으로 학생의 쏠림 현상이 있죠. 입시와 연결돼서. 그래서 혹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물리2, 화학2 같은 경우 이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평가로 좀 가면 안 되는지. 일본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수의 인원이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토양이 이렇게 넓어져 있지 않으면 우수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조성된 경험에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선 내신 등급이 유리하다든지 그쪽 분야에 담당 교사가 많다든지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공계열 진학자들마저도 물리, 화학 이런 깊이를 있다 보면 결국은 공학 경쟁력, 넓게는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왜 학교에서 본인의 대학 전공 계열하고 맞는 높은 과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입학생들한테. 그랬더니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가 압도적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프로바이드를 하지 않고 이런 기피 현상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노벨상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물리화학 이런 쪽에 하나의 지표로서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국가 주요 노벨상 수상자 현황을 보시면 일본만 해도 물리화학에서 굉장히 많죠. 19명이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곧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겠나. 이걸 봐서도 수학, 과학, 이 정보에 대한 그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 중등 교육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계속성도 없습니다. 정보 분야에서는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도 하지 않고 필수도 없습니다. 중학교 필수 있는데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선택이고 필수가 없습니다. 그 타교과 대비 부족한 시수인데요. 중학교가 유일하게 정보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수 3,366 시수의 약 1%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한번 보시죠. 영국, 인도, 중국 보면 초중고에 전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 부분 필수로 되어 있는 한국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51시간입니다. 미국하고 310원을 가는 에스토니아가 IT 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 중등, 고등의 정보교육의 연속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21세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이 OECD 바닥이랍니다. 충격적입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수하냐 아니냐 하는 게 있고요. 디지털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OECD 평균 54%에 따라서 한국의 사실 의견 판단 미비에 대해서는 한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47%는 그 디지털 교육 기회 같은 경우는 20몇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OECD나 이런 쪽 피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경쟁력은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점에서 수학과 과학과 정보 교육을 바라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그냥 한양대학교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학, 수학, 교과목 학력하고 대학생활 적응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학, 과학, 탐구 2 응시 여부하고 대학 학업 적응도를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 노란색이 응시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입니다. 적응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수학 수능의 과학, 탐구 2 영역 응시 여부하고 전공 평점,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평점과 전체 평점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공대 또 자연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정보에 대한 교육 없이는 대학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로 마지막 나가기 전에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학부 나와서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본인이 받아들일 것이 안 되면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경쟁력하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수학과 모였기 때문에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그런 발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공 교과목 미적분학 학점하고 내가 대학 학업이 수월하게 느꼈냐 이렇게 봤을 때 공과대학하고 자연과학대학 재학생 중에서 미적분학 학업 능력이 우수한 집단일수록 대학 학업에 대한 수월감을 느낀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2 이건 과학창의재단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 밑을 보시면 과학탐구 1, 2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학과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진로 목표 지향성도 높습니다. 전공 체감 성취도도 높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서 대학에서 이렇게 해나갈 때 결국은 이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수학과학에 대한 또 정보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설문참여 학생들의 51.4%가 후배들한테 물리 투 화학 투 수강을 강추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봐도 학생들이 이 물리하고 이 화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학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한양대학교 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서부터 2021년 1학기인데요. 교양 필수하고 핵심 교양입니다. 교양, 전공도 아닙니다. 인원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5,000명, 6,000명씩 됩니다. 결국 뭐냐면 기초과목 수강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사회로 진출을 해야 기업체에서도 그 학생의 스킬 미스매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강화가 되는데 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전공, 다중전공, 부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이걸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수강 인원을 보면요. 200명이 자기 복수전공하겠다, 부전공하겠다 하지만 합격 인원은 48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중고에서의 정보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슈밥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변화에 발빠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어젠다가 2개입니다. 학생 선택권 존중, 학업 부담 감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과정 내 수학하고 과학 정보교육과의 볼륨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수능에서 아니면 내신에서 절대 평가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그러한 필수 과정으로의 편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생 선택권 존중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전공과 연관성이 높은 수학, 과학 이런 정보 교과목을 이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그런 환경은 정부에서 학교에서 교육당국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권도 당장 이번 학기 교과목을 내가 뭘 선택하지? 이러한 표면적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학생의 대학 학업, 미래 성공 선택권이라고 하는 실질적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의 다음 학기 교과목 선택권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 미래 세계 무대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에베레스트에 제일 먼저 올라간 힐러리 경이 있습니다. 그 힐러리 경 옆에는 노르가이라고 하는 쉘파가 있었습니다. 그 힐러리 경이 얘기를 합니다. 노르게이가 없었다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쉘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짐을 들어주는 보좌자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코스를 가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 안내를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등반대의 성공을 위해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고 그 지형을 잘 아는, 그건 먼저 가본 사람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당국과 대학은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이라는 험준한 산을 등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짐을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정상에 도달할 수 도와주는 쉘파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에는 수학과학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도 보면요, 결국은 상상을 해본 겁니다. 2040년도에는 AI, 오토노머스 카, 퍼소나이즈 로봇, 메타버스, 블라블라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업 혁신과 발전을 달성한 국가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그 원동력은 쉬운 길보다는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해온 우리 국민들, 정부 정책, 학생, 학부모 모두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국가의 수학, 과학, 정보 경쟁력이 국제사회 저는 주도권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아니면 어찌 보면 그 이상을 준비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게임에서는 신입의 코딩 과외를 하고 배터리에서는 물리학 수업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서 다 하면 되지 않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고교 대학 교육의 연계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결국은 미적분, 기하, 물리 이런 것들에 대한 탄탄한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돌의 입자물리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김영기 교수님이신데 이제 차기 미 물리학회 회장이 되셨는데 이분께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기초과학이다. 근데 그 씨앗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게 가야지 다 큰 씨앗은 심어봐야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때 씨앗을 잘 심는 수학, 물리,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연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스쿨에서는 기초학력이 탄탄한 인재를 대학에 보내고 대학에서는 기초학력 기반을 통해서 전공 심화 교육,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을 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재를 사회로 내놓으면 사회에서는 직무 전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겸비한 인재 채용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은 신입 직원 재교육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교 현장에서 쌓아 올려진 탄탄한 기초학력은 대학의 문제 해결 중심 교육과 연계돼서 개인의 직무 만족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디트리 보네포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책임질 거냐,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 수학과 정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분들,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책임질 준비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칠입니다. 처칠도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실현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교육의 현실 진단에 이어서 저희 교육에 나가야 될 방향 제시까지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립니다.